우리나라에 이 과천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칭 추사박물관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한데요. 추사 관련된 고장이 이제 충남 예산 그리고 제주 서귀포가 추사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추사기념관이라는 박물관이 있고요. 제주에는 제주 추사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와 관련한 박물관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관한 데는 뭐 남양주의 실학박물관도 있고요, 강진의 다산 박물관도 있고요, 수원의 화성박물관도 있고, 수원 박물관 안에 한국 서예박물관이 있고, 예술의 전당에 서울 서예박물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유관한 기관이고 서로 교류를 잘 하는데요. 이제 추사와 과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지난 7월인가 그렇게 이 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작가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발표를 했었어요. 작가분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해서 한 10서너 명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만 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이 관악홀에 나와라 이제 그래서 불려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과천에 처음 온 거는 2007년이고요. 2007년에 과천문화원 학예사로 추사 학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안양에 사니까 한 17, 18년 됐는데요. 지금 준비한 PPT가 한 180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장당 뭐 하더라도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4시 반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설명할 거 설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PPT가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비주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PPT는 한 20년 전에 사용한 그러한 거의 원본의 옛날 방식의 PPT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을 제가 선호하는 거는 가능한 한 추사와 관련한 그림이든 글씨든 이걸 많이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 지금 추사 김정희의 삶과 예술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도장을 썼잖아요. 저 왼쪽에 있는 추사라고 하는 도장은 추사박물관 마크 거기에서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추사가 있는데 추자가 제가 얘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추자가 가을 추자인데요. 가을 추자가 벼화변에 불화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불화에 벼화를 썼죠.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양각 도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각, 양각, 음각 이렇게 음양각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설명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1시간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추사 선생이 실제로 자기 인장을 몇 개 새긴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내가 새긴 몇 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추사 선생이 실제로 전각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좀 불을 좀 꺼주실래요? 여기 너무 화내가지고 잘 안. 네. 여기만 이 조명을. 이게 추사 박물관에서 바라본 관악산 전경입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옆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서울대공원이나 추사박물관 정도 주암동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정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지금 과천 향교 자리 정도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과천 초등학교 거기가 과천현 관아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온온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뒤에다 두고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 사진 중에 여러 개인데요.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이 과천에 처음 왔을 때 3월 달에 그 김용복 선생님 KBS 진풍명품 저 토크쇼 추사 토크쇼에 10월 19일 날 출연하시는 김용복 선생님 만나러 갔을 때 서울에서 찍은 인사동 사진입니다. 저렇게 풋풋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근데 한 5년 전 사진 보면 이렇게 거의 백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뭐 역사학을 조선시대사를 전공했고요. 제가 이거 넘길 수가 없나요? 이거로? 예. 예, 이거는 일본에 있는 어느 뱀장어집 포스터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기 지금 천장이라고 하는 천장 그 뱀장어집입니다. 이게 지금도 저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직도 영업하더라고요.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닙니다. 맛있는 뱀장어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게 붓글씨로 쓴 건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붓글씨의 맛을 보이는 그러한 서체죠. 저 정도면은 한번 일본 여행 가면은 한번 저기 찾아볼 만한 그러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하나의 요즘은 이제 좀 언어의 유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 마음 붙잡고 붓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포스터를 보면요. 저 위에 있는 2016년에 나온 저 작가의 책이 그 새안의 풍경이라고 하는 프랑스 책입니다. 저 작가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그 조르디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거든요. 한 동아시아와 관련한 책을 한 20권 썼어요. 그래서 저분이 추사박물관에 3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한 4시간씩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저기 방명을 하나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방명록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어로 써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과천 시절을 이제 책에 나와서 제가 이제 받아서 보니까 과천 시절만 이제 구글 팝하고에 넣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과천이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서울에서 서울에 붙어 있는 인접 도시다. 그런데 이 추사가 살았던 그 동네는 주암동을 얘기합니다. 주암동은 아직 그 시골적 농촌적인 그러한 풍경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여기가 살았었는데 추사박물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써놓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잘 아시죠? 이제 간송미술관의 최완수 선생님입니다. 한국미술사 연구자고요. 지금 어제 그제 9월 2일 날 대구 간송미술관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수사작품 중에 대팽고의 대련도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뭐 훈민정음 등등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예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서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붓글씨를 생각할 때 너무 쓰는 거에만 매우 뭐라 그럴까요? 사고가 갇혀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는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쓰기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지금 5,000년 전 그때는 쓰기의 시대가 아니라 칼로 뼈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글씨를 새기기의 시대가 훨씬 오래 길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 붓이 발명되면서 이제 쓰기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쓰기의 시대를 지나서 타자기가 발명된 게 1840년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은 다 치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글씨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가장 예술적인 서체로 할 수 있는 거는 쓰기의 시대에 창출되었고
추사가 그 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위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자에는 이렇게 5체가 있습니다.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근데 이 순서대로 발전하지 않았고요. 가장 늦게 완성된 서체는 해서체입니다. 해서체. 당나라쯤 수나라 당나라 때 당송 그 시기에 당나라 해서가 완성된 해서체라고 보거든요. 학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초서체가 행서나 초서가 흘리고 반흘리고 이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늦게 개발된 서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초서나 행서 쓰기가 빨리 흘림체니까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사 글씨는 매우 다른 사람이 쓴 글씨에 비해서 독특합니다. 그 독특한 거의 첫 번째 요인은 획을 마음대로 늘리고 마음대로 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이 양자잖아요. 계량하다 이거 양자인데 여기 밑에 획을 2개만 그으면 되는데 획을 3개 그었잖아요. 이게 증액이라고 합니다. 획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획을 밀자 여기 빽빽할 밀자에 간벌이를 안 썼잖아요. 이거를 획을 쓰고 느리고 줄이는 걸 갖다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가의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좌서라 그래서 글씨 자체를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쓰는 방법은 6세기에 공경통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추사가 가장 잘 활용했다. 이 복복자 보면은 이 획이 이게 오른쪽에 좀 바꿔서 썼잖아요. 그리고 이 풍력삼거의 거자인데 이쪽에 거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 그어야 하는데 여기가 산자가 위로 붙이니까 여기가 허전하니까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건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한 작가가 추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함소원이라는 진화 전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 복자 이게 거꾸로 짜장면집 가면은 청요리집에 가면은 저 복자가 그렇게 거꾸로 붙여져 있죠. 저것도 좌서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이렇게 합체자로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네모를 활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추사 글씨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추사 전 시대에 청나라 중기에 이미 서예는 굉장히 발달했고요. 재료 실험, 서체 실험, 뭐 각종 실험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팥뿌리에다가 먹물 찍어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팔개도 나타나고 뭐 이병수도 나타나고 추사 전대에 거의 서예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청나라 작가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게 자기 서체로 확립을 하면 그 서체로 쓰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서체를 딱 보면은 이거 누가 쓴 거네라고 뭐 조그만 서예를 공부해 보신 분이면 뭐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사의 서체는 너무 다양해요. 이 중로지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성 리움 소장본이고 밑에 일로 향실은 이게 둘 다 이제 초이 스님과 관련한 건데 위에 글씨는 실의 집실자가 이게 아주 기와집 의리의리한 귀화집의 팔각 창호를 상징한 보는 듯하다. 그죠? 여기에 실자는 초가집의 지붕 완만한 곡선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구라를 칩니다. 저거를 평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글씨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에 맞게 무엇을 한다라는 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의 호가 503개다라는 이제 그런 책도 있고요. 추사 선생의 호만 서명만 분석한 책이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좀 한 20년 집성을 해서 만든 책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호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사 선생이 24살 때 이제 중국에 북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 요동객 이렇게 씁니다. 옛날 요동 땅을 여행하는 사람. 그게 이제 이 사람 호인 거예요. 저기 국수 잘 먹는 노인, 뭐 단면 노인.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뭐 과 70, 과천에 사는 70 노인이 쓰다 이겁니다. 그리고 71과 일어난 사람에 과천 사람이 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때마다 이제 적합한 걸 갖다가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도 그렇습니다. 서예사에서 그러면 추사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서양 철학사의 기본 개념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데아, 형상, 진료, 무슨 뭐 형이상학 이런 용어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철학화해서 저 사람 빼놓고는 서양 철학사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사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예 역사에서 서예의 성인은 왕이지 한 명밖에 없습니다. 300년대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800년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서예사에 무수한 명필들이 많은데 왕이지만 유일한 서예의 성인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추사를 또 하나의 서예의 성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의 상형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그죠? 모양을 따라서 뭐 바람을 근데 모양이 없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글자로 만드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게 고대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풍자도 만들어내고 뭐 한 겁니다. 그런데 추사는 그러한 이 상형성, 이렇게 문자가 기호화되면은 그게 원래의 의미로부터 많이 벗어나집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되고요. 근데 추사가 그러한 그 한자 자체가 갖는 상형성, 회화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서예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거기다가 한글 편지도 40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조라든지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한글 편지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다산 선생의 경우는 한 통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정조의 경우에는 한글 편지가 한두 통 남아 있고요. 뭐 껄껄 끽끽 이런 거는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한글 편지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예 역사상 추사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창조적인 작가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추사체는 이렇게 시대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 요소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갔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경기 도박물관장 하시는 이동국 선생이 분석한 표입니다. 이게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년까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 서예하고 예술은 굉장히 다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국 선생이 만든 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추사 선생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2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추사를 갖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는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게 명품의 상징이죠. 루이비통. 이 글씨체를 보면요, 글씨체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얇지가 않아요.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한 그 명품의 그 상호입니다. 저게. 근데 LG라는 게 있고요. 이런 LG가 있습니다. 이 LG의 마크는 어디서 왔을까요? 원본이. 예? 어디요? 하회탈 땡. 맞추신 분 제가 선물. 예? 오케이, 신라. 예.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경공선수 상품 드리겠습니다. 예. 추사 침필본 영인본입니다. 그죠? 이게 깨졌는데, 깨진 게 발굴이 됐는데 절묘하게 잘 깨졌어요.
원형 아주 완벽한 원형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예술적입니다. 그죠? 이거에서 이 LG 마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하게 보시면 안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18 추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입니다. 이게 실사고시에 추사가 있고 그 전에 다산 선생은 추사보다 24살 위고요. 연암 박지원 선생은 훨씬 그 전 인물이고, 그다음에 백동수라고 하는 무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그분들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인데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연암 박지원은 한국의 조선의 세익스피어다. 100명의 국문과 교수가 있으면 99명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말 글을 잘 쓰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 시가 저기 연암이 저 황해도 그쪽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살로 들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제비가 많이 그 바위에 앉았겠죠. 그래서 연암인데 그 연암 협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형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그 칠원시를 쓴 겁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과 자기 자신과 3자의 관계를 4, 7, 2, 18, 28자에 저렇게 함축적으로 잘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연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문장가죠. 그러니까 다산과 추사의 생애 비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추사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보시면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여기 곰보 자국이에요. 추사 선생은 아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 초상은 추사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려진 그 이완철이라는 그 화원 화가가 그린 아주 정복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 자체가 보물이에요. 19세기 중반에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초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추사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자화상은 왼쪽에 있는 자화상은 손문대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인데요.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년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초상화의 왼쪽 초상화에 대해서는 그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 저게 진짜다 가짜다 라고 하는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 발문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나라고 해도 좋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해도 좋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그렸으면 자기가 썼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직접 쓰지 왜 오려 붙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진작이다 진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 픽진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과천 시절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뭐 찻잔도 있고요. 이게 중국 책입니다. 이거 호갑에 둘러싸인. 그리고 원형 창호 있고 매화가 피어 있고 화로 있고 뭐 다기잔 있고 이렇습니다. 과천 시절 모습을 소치허련이 자기의 서첩 앞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이 작아요. 저기 한 세로로 26cm밖에 안 되는 정식 초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천 시절의 추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사 선생은 24살 때 중국에 갔었고요. 그 북경에 체류한 기간은 40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고 34살 때 문과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55살 때 제주에 유배를 가서 8년 3개월을 유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풀려 나와서 서울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용산강 그 강상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그 당시에 이 노량진 건너 용산 거기까지가 과천 땅이었습니다. 지금 영역으로 따지면 저 양재동부터 군포 당동까지가 조선시대의 과천현 그 범위거든요. 그래서 강상 시절도 과천 시절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강상 시절을 거쳐서 북청에 한 번 더 유배를 다녀오죠. 1년 지나. 그리고선 말년에 이제 과천에 들어와서 4년 정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에 추사 선생이
과천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추사박물관은 과천에 안 생겼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추사박물관이 과천에 생긴 거는 추사 선생이 과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복받은 도시죠. 하필 다른 데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후지시카 시카시라고 하는 그 추사 연구자가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아키나오 선생인데 남은 자료를 다 과천시에 기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천 문화원에 기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년 과천 시절입니다. 추사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책에 추사에 대해서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김정희는 그 고금의 서예가들의 그 장점을 종합해서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이렇게 한 줄 나와요. 고등학교 역사책에는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더 나오는데 뭐냐? 추사는 그 금속 고증학을 여러 제낀 개창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지금 이제 추사체의 창출과 그 금속학의 학문적 관열 이게 두 가지가 추사의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8살 때 추사가 생아버지, 생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작은 글씨가 추사 선생이 쓴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김정희가 쓴 거고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버지의 김도경의 답장입니다, 저게. 근데 할 얘기를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이 8살짜리 애가. 예. 백송, 예산 백송도 있고요. 저 통이동 백송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송, 서울 통이동의 백송이 지금 93년인가 이제 그 태풍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가 된 후에 그 자국만 남아있고 자목이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데 그 앞에 저 백송 수육 가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육이에요. 이 저기 도가니 탕인데 제가 이걸 보여주니까 우리 딸내미가 듣다가 아빠 배고파? 예, 배고픕니다. 그죠? 네. 이게 박제가 초상입니다. 박제가 초상. 추사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이 박제가입니다. 이 북학파죠. 여러 번 연행을 했었고 추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고 편지도 한 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북경에 연행했을 때 옹방강하고 추사하고 필담을 나눈 필담 기록입니다. 이게 필담서. 그리고 옹방강한테 이렇게 큰 글씨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건 옹방강 글씨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옹방강인데 방강을 이렇게 이름자를 딱 붙여서 썼죠. 사인을 이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손별 잔치 모습이고요. 이게 추사 과거 합격증이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게 개당 서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연행을 다녀와서 그 해에 쓰고 3년 있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발문인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본문 글씨하고 발문 글씨하고가 매우 차이가 크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 발문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내가 언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저 연행 다녀온 다음에 쓴 것 같다. 그런데 3, 4년 지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정말 못 썼다라고 해도 할 말 없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추사가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반성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 이게 원사연 진적이라고 하는 추사 글씨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빨리 넘어가가지고 여기 연도가 나와버렸는데요. 이게 추사 선생이 28살 때 글씨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해요. 이거 앞에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 추사 선생 글씨입니다. 이거 몇 살 때 글씨일까요? 그러면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오지선 사용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 20대 후반 글씨입니다. 근데 이 글씨는, 원본이 지금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진본만 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후지가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이 세로로 크기가 이게 한 30cm 정도 될 겁니다. 저 크기가. 근데 저 자체가 굉장히 서예가가 보기에도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정말 20대 후반에 저 정도를 구사한 작가입니다. 추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추사 글씨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가 그 추사가 왜 추사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그 친구인 황산 김유군이라고 하는 친구의 벼루에다가 그 쓴 거예요. 그 지은 거는 친구가 썼고 그거 글씨를 추사가 썼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그 벼루명을 쓰기 위해서 추사 선생이 여기 발자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추인 발 탄식 가을이 되니 산식이 절로 터져 나오네. 그런 식구예요. 근데 이 발자 한자를 쓰기 위해서 이 발자가 여기 다양한 서체에 발자를 써놨죠. 여기다. 이렇게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추사의 연습지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예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추사는 무수한 수령을 통해서 자기 글씨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산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했다. 금속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기가 고증한 걸 편지를 보냈다. 이게 이제 너무 호고 유시, 호고 연경 대련입니다. 이 보물이에요.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사의 일생을 가장 잘 요약한 대련입니다. 옛것이 좋아서 때때로 깨진 비석을 찾아다녔고 경전을 연구하느라 여러 날 시 읊조리는 것도 못했다. 이게 이제 그 삼성 리움 소장본인데 이 고자를 보시면 이렇게 교회 층탑같이 저렇게 조형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사체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날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떼시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썼겠죠. 근데 여기 떼시자에는 날일 좌변이에요. 근데 날일을 왼쪽으로 이렇게 눕혀놨잖아요. 사선으로. 여기는 날일자가 또 이쪽에 나와요. 근데 이게 5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일자는 4획입니다. 우리가. 그죠? 5획으로 끊어서 썼어요. 그리고 왼쪽 내리긋는 획은 가로 긋는 획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5배 이상. 그죠? 그리고 여기 단자를 보시면 단자에 이거는 마늘모거든요. 이렇게 삼각. 근데 저걸 원형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작품 안에는 수직, 수평, 사선, 직선, 곡선, 굵기와 가늘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글씨이고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가장 센 글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사체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암행어사도 했고요. 뭐 옥산서원 이게 54살 때 쓴 글씨입니다. 제주 유배를 갔고요. 부인한테 편지도 썼고 이 수선화를 특히 이렇게 천에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독 전시는 아니지만 이 수선화 초이스님 이제 무량수가 저거는 55살 때 쓴 거, 밑에 거는 유배 끝나고 제주 유배 끝나고서 돌아올 때 거의 그 제주 유배 시절 좀 5년 차인가 6년 차 그때 쓴 겁니다. 위에 거는 굉장히 편판이 커요. 186cm고 밑에 거는 저거보다는 작지만 저렇게 글씨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홍준 선생이 위에 글씨는 기름기 가득한 돈가스 채고 밑에는 뭐 아주 담백한 그런 맛이 나는 글씨다. 그래서 유홍준 선생의 별명이 유구라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게 세안도죠. 세안도를 가장 잘 정의한 한 문장이 저 책에 나오는 저 문장입니다. 세안도는 회화적 기법, 서예적 격조, 문학적 서사, 운동성과 구조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각, 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형식이자 편집의 기술에 의한 이른바 융복합 콘텐츠의 한 유형이다 라고 박현택 선생이 저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우리 추사박물관 운영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에요. 디자인 전공입니다. 이분은 디자인의 관점에서 세안도를 분석한 매우 훌륭한 한 문장입니다. 정말 저게. 세안도를 소재로 한 그 시조시인 시인들의 그 시조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게 2008년에 과천문화원에서 낸 거예요. 시로 그린 세안도에서 한 80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쪽에서는 세안도 현상이라고 저걸 부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저기 그 미디어 아트 작가 이게 거의 처음일 겁니다. 2007년 9년 그때인데요.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은 만화 그리는 분이에요. 만화 그리는 분인데 세안도를 저 지붕에다가 저 선비의 집인데 원래 저기다가 50대 중년 2009년을 사는 중년 남자의 그 쓸쓸함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누굴까요? 작가가 조용필? 예, 조용남입니다. 예, 화투 작가. 예, 사진전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국화 그리는 분인데 제목 자체를 신세한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이분은 김주대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게 이제 세안도에 나오는 집에 그 가부좌를 틀고서 향선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작은 패러디되고 그거로부터 오마주되고 해서 새롭게 재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염난 모나리자 아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추사가 제주 시절을 겪었는데 제주 유배할 동안 추사 선생은 세상을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왕실 집안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가끔 떨어지고 유배 생활을 해보니 어려운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상징하는 게 제주의 돌담이에요. 제주에 블록담이 있고요. 돌담이 있습니다. 블록담 태풍에 넘어갑니다. 돌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바람이 소통한다라는 건데 소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이게 이제 원래 여기의 모습은 소동파가 이게 이제 저 완담 선생 해천 일립상인데 소치허련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저거의 모본은 소동파라고 하는 그 중국의 대시인이 정치계의 시인이 서해가이기도 하고요. 그 해남도라고 하는 그 해인한 섬에 유배를 갔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남학신을 신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남학신을 신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 비를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객으로서의 처량한 그 모습을 갖다가 그린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산은 이제 파프리카 뭐 사과 해가지고 농산물이 많잖아요. 근데 상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 추사선생 저 얼굴을 가지고 상표에다가 저 얼굴을 넣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과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저 원본 그림의 그 모티브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게 쓸쓸한 정말 유배객이 비 맞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걸 상품의 그 마크로 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철회됐나?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조경이라는 이 사람이 추사 선생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추사 선생한테 보낸 그림입니다. 추사 선생을 멋있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런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예, 글씨체만 보세요. 지금 앞에서 보시는 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이게 지금 방법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 이제
서한, 동한 이렇게 한나라 그 예서 글씨를 가장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미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북청 유배 갔을 때 쓰는 글입니다. 죄인은 글씨에 사인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추사 선생 사인이 없는 겁니다. 본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 북수고경. 예, 경자가 한나라 구리거울에는 저 경자가 있습니다. 침계 오랜만에 써줬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비석 글씨가 이거를 보시면 이래요. 침계라고 하는 추사보다 한 서너 살 밑에 있는 후배입니다. 후배 윤정현이라고 하는 추사가 북청에 유배 갔을 때 함경 감사로 와요. 그분한테 써준 거예요. 침계라고 호를 크게 쓰고요. 그 사연을 이제 이 두 글자를 부탁을 받고서 예사로 쓰고자 했지만 한나라 비석에서 이 글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한참 공부를 해보니까 북조의 금성문에서 해서와 예서의 합체로 써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뭐 진사왕비, 맹법사비 이런 그 비석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쓸 수 있게 돼서 너한테 써준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 진사왕비입니다. 이게 593년에 나온 비석이고요. 맹법사비는 저수량이라고 하는 이 명필이 쓴 글씨인데 이 진사왕비는 이거는 예서, 이거는 해서, 이거는 행서, 그죠? 한 비석에 전서부터 해서, 행서, 초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의 유일한 비석일 겁니다. 이 비석이. 이 추사가 중국 고대 비석이 309개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309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309개를 다 써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창조적인 그러한 비석이에요. 아마 이 비석을 주목하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오른쪽의 글씨는 굉장히 단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왼쪽은 어지러워요. 일단 뭐 소체도 많이 섞여 있고 이런 거를 민체라고 합니다. 민체. 근데 민체까지도 추사 선생이 흡수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게. 예, 침계라는 호를 여러 사람이 썼어요. 이렇게 추사 선생이 앞에 침계라고 쓴 거하고 글씨 맛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광이라고 추사 선생 글씨 중에서 세로로 가장 큰 글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로로 145cm 되는 큰 글씨예요. 저기. 은혜사 일로 향실, 일로 향각 글씨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서, 완성문 이런 것도 있고 계산무진, 이 간송미술관 소장입니다. 이 글씨가 추사 2019년에 추사 중국전 했을 때 그 입구에 딱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 굉장히 그 계자를 보면은 이 원형으로 돌리고 쫙 이렇게 펼쳐진 그런 모습, 직선, 곡선을 갖다 잘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 계산무 이게 10, 6, 5 이렇게 이런 크기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진짜에서 내리꽂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진짜는 아파트 10층과 같은 그러한 구조적인 구축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요소가 이 네 글자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글씨죠.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 왔습니다. 이거를 2시간 45분은 해야 되는데 1시간 20분쯤에 이걸 끝내려니까 이게 진짜 환장하겠다는 예. 바지초당 지금 추사박물관 자리입니다. 추사박물관이 위치한 그 자리가 과지초당의 위치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조그맣게. 이 추사 선생 당호 중에 저 청관산옥이라는 벽에 있어요. 저게 청계산, 관악산 사이에 있는 조그만 집 그런 뜻이죠. 청관산옥, 그죠? 과천과 관련한 당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단연중로 시옥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영남을 찾아간 추사라는 특별전을 하는데요. 저 작품이 옵니다. 이 학예사는 작품값을 공개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얼마라고 얘기하더라도
나가실 때는 잊어주십시오. 저 보험가가 저게 3억짜리입니다. 추사 글씨 굉장히 비싸요. 대련 작품 뭐 기본 억대 가고요. 관찰 언제 썼다, 언제 추사가 썼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기본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추사 작품 워낙 비싸고요. 그런 면에서 그 한국 미술사 작품 중에서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 1번이 누구일까요? 추사입니다. 2번은 누구일까요? 예? 겸재정선입니다. 명품이 아주 뛰어난 작가이기 때문에 그 위작을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이 작품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세 글자는 중국 고대 비석의 서엽송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협곡을 갖다 개척을 한 거죠. 개통을 해가지고 저 비석을 바위 벽에다 새긴 겁니다. 그 중에 저 단자와 같은 비슷한 글자를 찾아보니까 세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매산자는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게 200년대 비석인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수사도 이렇게 눕혔어요. 근데 밑에는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데 수사는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돌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 추사가 자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단자의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똑바로 선 이런 글씨도 있어요. 이게 사신비에 나오는 단자입니다. 자, 죽자. 죽자는 전서체가 저렇게 좌우 대칭이에요. 전부 다. 거의. 그런데 추사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똑바로 내리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썩 꼬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천 향교 건너편 계곡에 있는 과천의 단화시경이라는 글씨입니다. 저 글씨는 과천시 향토유적 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인이 없어요, 저기에. 그래서 저거를 추사가 썼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단연중로 시옥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싱크로율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사가 썼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거를 전한다. 전 김정희 바위글씨 단화시경 이런 글을 쓴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저 바위고요. 이게 예, 과천문화원 소장 단화시경 탁본 작품입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이 단연중로 시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전시를 하거든요. 특별전은요. 이 특별전에 한번 시간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추사가 격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록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9번이나 돼요. 격쟁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게 죄를 받아서 귀양을 가거나 뭐 그랬을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임금이 행차할 때 뭐 꽹가리를 치든 뭐 앰프를 크게 틀어놓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국왕의 행차를 멈추고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양반은 잘 안 했어요. 조선 후기에. 그런데 추사가 7번이나 저렇게 격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도 저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생부가 고금도에 유배됐을 때 3번 했고요. 69세부터 71세 말년에 5번, 6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사는 효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추사 선생이 효자 집안에 글씨를 많이 써줬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제가 그냥 4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퀴즈. 추사 집안의 가후는 바른 도를 행하라 이런 겁니다. 직도 이행. 그리고 추사가 관리의 청렴함을 강조한 말이 있는데
수민 금단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목숨껏 살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그 관리의 임무다라고 하는 수민 금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천 시절에 이런 효자, 이게 임실에 있는 수사 글씨고요. 거기에 이렇게 여러 점을 써줬습니다. 술로향, 이게 말년 글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글씨 감상으로 가겠습니다. 대팽고의 대련, 이게 추사 선생의 마지막 예서 글씨입니다. 간송미술관 소장이고요. 이번에 대구 간송미술관에 나왔습니다. 이 전시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대팽고의 대련을 쓴 사람이 여러 작가가 있어요. 손재용 선생의 대팽고회입니다. 요즘 이제 한문학 하시는 분인데 좀 쓴 것도 있고요. 김지라고 하는 저기 그 젊은 작가가 저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자, 최필, 이게 이제 최필 명화인데, 오른쪽 거는 추사 선생 글씨고요. 왼쪽 거는 자신희 선생 글씨입니다. 글씨 맛이 굉장히 다른데, 오른쪽은 추사 선생 글씨 중에서도 별격에 해당합니다. 매우 특이한 그러한 단사, 노과라고 사인되어 있는, 이제 이게 부천자루 버류 10개 편지죠. 그러니까, 제 글씨는 비록 뭐 말할 것도 아닙니다만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달아서 구멍을 냈고 부천자루를 다닳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 나는 내 글씨를 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추사의 예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글씨를 따라서 써라,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의 성정에 맞는 내 글씨를 썼으니 너는 네 성격에 맞는, 네 마음에 드는 그런 글씨를 써라. 그것이 추사가 가진 그러한 예술의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예는 처음에 배울 때 임서를 하죠. 다 임서 단계를 벗어나서 이른바 배임 뭐 이렇게 단계가 되면 자기 글씨를 쓰는 겁니다. 결국에 추사 글씨 아무리 백날 따라서 쓴다고 해도 추사가 되지 못합니다. 추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글씨체를 5글자로 명명을 했습니다. 추사 따라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 쓴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글씨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 마천시변 독진 천호 저 구절을 과지초당의 누마루에 저렇게 주련으로 걸어왔습니다. 부리설란도, 부리설란도가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과천 시절에 그린 작품입니다. 거기에 찍혀 있는 저 추사 도장이 여기 이렇게 달아 빠진 거예요. 이 밑에가 큰 숫자인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도장을 하도 많이 찍으니까 저게 깨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저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1855년, 56년에 돌아가시기 2, 3년 전에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글씨를 보시면, 이 글씨는 개인소장 1년 선방, 100년 선방이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추사 선생이 쓴 글씨 중에서 그 먹이 가장 흐린 그런 단목으로 쓴 겁니다. 추사 선생은 굉장히 짙은 먹을 선호했습니다. 아주 진한 먹을 선호했는데 이러한 글씨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선하는 그러한 선빵이에요. 그게 스님이든 자기 친구든 간에 이게 아마도 그 친구한테 써준 글씨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참선한다는 거는 이게 담담한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센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글씨를 쓰는 거거든요. 추사의 3작품 비교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이게 개인 소장인데요. 이 글씨가 보시면 그 산하 672, 산전 8구가, 가가 청도골, 짐해 수선화, 이게 그 뭐 송나라 사람인가가 쓴 시입니다. 이게 산 아래는 6, 7 마을이 있고 산 앞에는 8, 9집이 있네. 집집마다 맑은 것이 뼈에 스민이
다만 수선화를 팔 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자가 세 개가 이렇게 중첩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가와 이 가 다르죠, 맛이. 같은 자는 이렇게 땡땡을 찍거나 점 하나 찍습니다. 그럼 앞자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천하의 명품입니다, 정말. 아까 그 집안에서 나온 글씨예요. 이거는 글씨 크기가 세로로 32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크게 지금 확대를 해서 보는데도 어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가면 일산 이수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과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바로서는 저게 대략 1848년 정자가 건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 정도쯤에 이 노과라고 하는 추사의 서명, 자기 호흡, 그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도 물론 완당, 노완이라는 호도 많이 쓰는데, 이게 가장 빠른 시기에 노과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이수정인데 두 글자 둘 하나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형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물숫자를 보시면 이 글자하고 맛이 굉장히 다르죠. 앞에 활수운에서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산자를 뭐 두서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홍역상거 이것도 거의 말년 작품입니다. 백파율사비, 선운사에 있는 백파율사비, 해봉대사 화상찬, 이게 저기 부천자로 배려올게 편지, 이게 별지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고요. 추사의 과천 생활. 추사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예가는 저런 말을 합니다. 저거는 일종의 불어입니다. 나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추사가 정치적으로 이제 뭐 유배를 2번이나 가고 그런 신산스러운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예술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적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회고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서예가는 저 얘기를 대부분 해요. 근데 오래전에 저거를 뽑아봤는데, 서예가들이 다 저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아까 저 24살, 27살 때 24살 글씨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추사 당대에 위작이 돌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시입니다. 추사가 쓴 시인데요. 시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를 내 글씨를 굴패해서 소장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먹던 밥알이 벌처럼 튀어나온다. 이게 가짜를 얘기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추사가 살아있을 때 일세를 풍미한 추사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추사체를 따라 썼고요. 아들도 썼고요. 건도님도 친구도 썼고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추사 글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한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나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추사가 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반증 아닐까. 명백하게 안작 또는 위작이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이걸 내 글씨라고 그래. 웃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사 글씨가 정말 일세를 풍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추사는 시인이고 정치가이고 서예가이고 감식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첫 번째는 감식가입니다. 고서와 감식, 그만큼 많이 받고 많이 고민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 감시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추사의 감시관을 얘기할 때 금강안, 홍리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를 번역해서 금강안을 금강 역사의 부르뜬 눈과 같은 그래서 사사치 살펴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은 틀렸습니다. 저 금강안은 부처의 심안을 말합니다. 부처의 심안이에요, 저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명징하겠죠.
가짜와 진짜가 저 부처의 눈을 말합니다. 부처의 눈과 같이 아주 해안으로 이 작품을 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추사학예의 핵심어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 글씨가 이 판절입니다. 옛날 사진에는 저렇게 바탕 색깔이 청색이고 글씨 색깔은 금색이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이건 탁본이고요. 일제시대 흑백 사진이 있는데 저게 글씨가 금색인지 도금을 한 색칠한 건지 그걸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모각본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 사진이고요. 이거는 추사 선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이 번역만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개인 소장으로 이제 그 박철장 선생이 세안도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소치허련이 우봉 조희룡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매화 작가입니다. 매화를 가장 잘 그린 작가예요. 근데 추사 선생한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화가입니다. 추사 선생보다 3살인가 4살인가 아래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년배나 마찬가지인데 제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데 조일용이 소치허련한테 나중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제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돌아가시는 그때 과천댁으로 추사 선생을 찾아뵈었는데 뭐 의사가 진맥을 했는데 뭐 맥이 끊어진 지 뭐 4월 되었다라고 했는데 추사 선생이 글씨를 썼는데 그 전과 같았습니다. 이런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이제 우리는 그래도 추사 선생 얼굴을 보고 훈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은 추사 선생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직접 뭐 대면할 수 없으니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존재 아닐까요? 이러한 토로입니다, 이게. 근데 가장 물론 이제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욕을 추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선비의 문인화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우봉 조희룡이라고 하는 이 매화 작가 화가는 워낙 잘 그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천하의 테크니션입니다. 그래서 조희룡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홍매 대련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게 조선 그림 중에서도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러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 우봉 조희룡이 주장한 거는 뭐 문자형 서공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걸 수예론이라고 합니다. 손숫자에 예술 예자 써가지고 수예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추사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론이 두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추사가 이 우봉을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속기가 심해. 우봉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로를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거는 청나라 이병수 추사보다 바로 동시대인데 이병수라는 분이 쓴 거고 오른쪽은 추사 선생 글씨입니다. 원본은 간성미술관 소장이고요. 추사고택 주련이 저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은 금농 글씨입니다. 김농, 금농.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여기 보시면은 글씨가 마치 목탄으로 뚝 부러뜨려서 이렇게 쓰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 글씨는 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 김농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거는 판교 정섭입니다. 판교 이병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추사 선생이 윤주비를 임무한 작품입니다. 이게 사진만 남아 있어요. 후지스가 사진으로. 근데 원본 글씨가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글씨입니다. 추사가 이렇게 변형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성의 심 유천희애 자신불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작품입니다. 이거는 세로로 137cm짜리고 가로로 한 20cm 되는 큰 작품이 아니라 작은 작품이에요. 근데 저게 너 자신이 부처지 그런 뜻이죠. 자신불. 뭐 네, 오른쪽에 저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써놓은 게 철선 자공 무작 타관. 철선 스님이여 스스로 깨치십시오. 무작 타관.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신자는 이게 행서로 썼죠. 이게 획을 줄여가지고. 근데 불자의 마지막 획 쭉 내리근 저 획을 보세요. 근데 이 작품이 인사동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추사야? 아니야. 추사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서 안 사갔습니다. 그래서 저걸 사간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 소장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정말 대단한 감시관이 있는 거죠. 저 작품이 저 LA 카운티 미술관, 미국의 라크마라고 하는데요. 거기 그 한국 서예 5,000년 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도록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저 작품. 예, 이제 뭐 다 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마지막인데요. 명필은 무엇인가? 엄마의 해장국집을 위해서 코다리 저 광고 문구를 쓰는 딸내미의 마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못 쓰면 좀 어때요? 아, 전날 술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저 가서 찍었겠죠? 그래서 가장 창조적인 작가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과천이 더구나 추사와 관련한 고장으로서 추사박물관도 있고 이번에 이제 처음 과천 아트 페스티벌을 하는데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사, 두 번째 과천. 우리 시대의 추사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그거는 작가의 고민이기도 하고 과천 사람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아이고 이게 추사 선생 묘역입니다. 예산에 있는 한참 겨울 이게 2010년 사진이에요. 그때 추사 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겨울에. 근데 그날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 저게. 근데 이게 봉분 모습이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추사 선생 보니까요. 예, 제 얘기는 이거로 마치고요. 너무 시간이 지나서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저렇게 엄한 얘기를 예 하시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추사 선생 생부인 그 유당 김노경도 과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과천에서 돌아가셔서 여기 청계산에다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예산으로 이장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추사 가문으로서는 그 센터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를 놓고 보시면 서산, 예산, 아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내포 지역이에요. 내포 지역인데 임시 별장입니다. 과천의 경우는. 그러니까 향조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산입니다. 추사 선생은 그리고 예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추사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사는 서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예산에 이제 추사기념관 있고 거기도 이제 학예사 있고 하니까 이제 예산 구문에 그 공무원 명함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사의 고향 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고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추사 선생이 태어날 때 우물물이 마르고 낙엽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는 그러한 그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설화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거를 고향이라고 다 생각, 완담 평전에도 심지어 그렇게 써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글자만 바꿔라. 추사의 본향, 뿌리 본자를 쓰면, 밑본자를 쓰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치려면요, 예산 군수 공문서 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과천에 잠깐 이장했다가 내려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여기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산으로 가서 그 묘를 쓴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한 번만. 예. 수양도에서 나무가 있는데 네. 이게 잔나무인지 소나무인지 그런 거를 나무에 우리 신문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이게 이제 세한연호 지 송백지 후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그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보통. 근데 그게 송백이 백자가 잣나무 백자인데 그거를 이제 추사박물관에서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안도에 노송이 한 그루 있고 세 그루는 측백나무입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인 번역에서는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 측백나무의 형상과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신 분은 그 강판권 교수가 처음 주장을 해서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 이제 거기 들어가 있고 한데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제 최안도 기증됐을 때 그 도록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소나무와 측백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가 맞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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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공관 어디 김씨십니까? 네? 공관 어디 김씨십니까? 공관 어디 김씨십니까? 추사 선생이요? 네. 경주 김씨입니다. 그래서 계림 이런 것도 쓰고, 예, 경주 김씨입니다. 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예.